저는 작년까지 교회에서 교육 상담 디렉터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많은 케이스의 상담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고 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또 치료하는 그런 과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어머님이 상담실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래서 두드리시면서 들어오셨는데 앉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중년이셨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중직자로 안수 집사님, 또 박가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 이렇게 섬기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나는데 너무 하염없이 우시길래 마음이 많이 상하시고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한동안 말을 못 이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문을 트셨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29이고 하나는 26. 그런데 참 아이들을 자기가 잘못 키웠노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딸은 그 29이면 한참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집거를 하는 우울감이 있으셔서 이제 그랬고, 최근에 막내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는데, 막내딸은 26인데 친구 집에서 앞으로는 친구 집에서 지내겠노라고 자기 찾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엄마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서 왜 그러니 하고 이제 붙잡았겠죠. 그랬더니 엄마 아빠하고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겠다. 그런데 나가는데 어디 사는지 묻지 말라. 내가 알아서 다 살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모와의 그런 사이를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느끼신 거는 뭐냐면 그 처음에 그 이제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렇게 이제 원인 분석을 또 하게 되잖아요. 나름대로 했을 때 남편과의 그런 사이, 그리고 남편하고 너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러지 않았나. 이제 그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이고 교육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앙교육은 잠시 보류, 언제까지?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보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신앙교육이라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신앙교육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학원으로 가는 것, 학원으로 간다 그러면 뭐든지 용서가 되고 또 공부할 거라 그러면 또 뭐든지 용서가 되고 이렇게 키우지 않았나 이런 이제 한탄을 하시면서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이게 우리의 자아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키웠을까? 이제 이런 앞으로 지금도 키우고 있을까? 여기에 좀 날씨 지긋하신 권사님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또 자녀, 지금 당장의 자녀는 다 교육을 시켰지만, 손주, 손녀를 또 어떻게 잘 키워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는 중에 저는 처음으로, 첫 번째로, 어떤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느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 그 속에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 세트가 시편이 아닌가 싶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엑기스가 시편 1편이 말씀인데, 우리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예, 넘겨주시면요. 네, 더 넘겨주시고요. 또 하나 넘겨주시고. 네.
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시편 말씀이 나옵니다. 네, 시편 1편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 익숙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너무 익숙한 말씀이니까요. 이게 감이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유진 피러슨 그 신학자가 쓴 그 메시지라는 성경을 다시 우리에게 좀 친숙한 언어로 다시 쓴 글이 있어서 그 다음번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네, 자 시편 1편을 썼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아있기를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에 하나 지는 일이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것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뿐. 네, 똑같은 시편 1편의 말씀인데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찌질한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행복하길 원하시거든요. 행복한 거. 그래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라는 그런 주석을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해피맨, 행복한 사람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슬픔에 잠겨서 우울하게 좌절함으로 낙심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찾아서 오늘 한번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행복 누리교회죠? 주제가 딱 맞는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행복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아이를 키울까요? 자, 넘겨주시면요. 자, 행복한 아이의 그런 특성, 하나님 아이의 특성을 지금부터 우리가 탐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인재형은 천국의 미래 인재형, 뭐 요즘 미래 인재형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인재형은 어떤 인재형일까? 천국형 인재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일상으로서 클릭해 주시면 일상으로서의 그런 신앙 형성이 보여지는데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형성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가? 다음에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어요. 그 세 가지에서는 뭐가 있냐면 신앙에는 커다란 그 육면체의 주사위가 있는데 그 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축의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인지적인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것, 세 번째로는 행위적인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지적인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거는 이제 지식적인 면이 있지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요. 거기에는 지식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담아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분이야 이야기하는 거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고 이런 분이셔 라는 것들을 평상시 익숙하게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거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아이들에게 열심히 우리가 교육을 해주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신앙이 좋은 아이다. 이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다고 해서 또는 십계명을 안다고 해서 또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되 우리가 인지적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가르쳐야 되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미지라는 거, 아는 것이 있으면 모르는 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엄마, 하나님은 난 알 수가 없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있죠. 그 당시는 모를지라도 그 뒷날 이전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 무릎을 치는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때는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광활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아는 것과 그리고 모르는 것도 있음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또 아이가 학교에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충격적인 사건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 속에서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엄마, 정원이가 나하고 놀지 않으면 다른 애하고는 놀지 못하게 하고 자기하고만 놀래. 이러면서 굉장히 아이로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너는 나하고만 놀아야 돼. 이런 독점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아이에게 알려줬으니까 그거는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께 우리의 그 어려움과 우리의 힘든 부분을 고백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정서적인 부분에서 공동체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행복누리교회에서요, 아이들에게 신앙 공동체, 그리고 여기 언약의 공동체죠.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서 있는 그 어른들이 한마디라도 이렇게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있죠. 야, 너 정말 멋지다. 나중에 하나님이 너 크게 쓰실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엄마가 자랑을 하죠. 엄마가 은근슬쩍 우리 아이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자랑하는 것이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요, 지난번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상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또 옆에 집사님이 거들어 주시죠. 센스 있게. 그래서 정말 대단해.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행위죠. 말과 행함. 그래서 행하는 것, 신앙을 고백하는 것, 아이의 말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면요.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애착이라는 말은요, 하루 내내 강의를 해도 부족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너무너무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애착이 뭐예요? 친밀감, 친근함. 누구와 누구야? 아이와 양육자. 네. 아이와 양육자가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또 들어보셨죠? 애착이라는 말. 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네, 네, 맞습니다. 또 한 분 더, 네, 애착 들어보셨어요? 관심? 네, 관심. 네, 좋습니다. 애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 친밀감, 관심 모두 해당되는 말입니다. 애착은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주 양육자인, 대부분은 이제 엄마겠죠. 엄마나 아니면 할머니와의 갖는 그런 친밀감, 신뢰감, 이것을 애착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애착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애착이 한번 이렇게 잘 형성된 경우, 그거를 이제 안정적인 애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잘 형성되지 못했을 경우 불안정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애착을 잘 형성된 아이인 경우에는요, 그 아이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그게 하나의 엄마 아빠의 관계가 하나의 원형이 돼요. 인간관계의 원형, 제일 기초가 되는 원형이 되어서 다른 아이와 또는 다른 이웃과 다른 성인과 이렇게 맺어가는 것에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와의 그런 애착을 잘 형성했죠. 그러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배우자와의 관계도 좌우하고요.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다음 세대의 애착 관계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거의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더라. 여기가 불안정, 그러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불안정, 그 다음 자녀와의 관계도 불안정. 여기가 안정적일 때 안정적이고, 사회관계에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다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예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내 다음 자녀에게도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조정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래서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이렇게까지 이름을 지어놨지요, 학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느냐? 예전에는 먹을 것을 잘 주고, 그리고 기저귀를 잘 갈아주고, 뭐 이러면 애착이 잘 형성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애착은 따뜻하고 포근한 친밀감인데, 어떤 친밀감? 스킨십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꼭 안아주는 거. 우리 외국 분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자주 안아주죠. 안아주고, 손 탄다고 안아주지 말라고 그래도 안아줘요. 손이 가요. 왜냐하면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많이 안아주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거는 아이들에게 애착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아이는요, 굉장히 아이가 정말 원빈처럼 잘생겼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는데 속으로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생겼는데, 그 어머님이 그 뒤에서 이제 들어오세요. 상담실에서는 첫 만남, 첫 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분위기, 그거를 이제 놓치지 않고 매의 눈으로 보죠. 선생님들, 만약 이 가운데 선생님이 계시다면 선생님들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처음 이제 엄마랑 손잡고 오는데 어떤 분위기로 손잡고 오는지를 눈여겨보게 되죠. 그런데 그날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였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뒤따라서 왔는데 아이는 굉장히 원빈처럼 잘생긴 그런 아이였고, 그 엄마가 옆에서 뒤에 따라서 오는데 그 표정이요, 완전 무표정이에요. 무표정이면서 보통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 무표정인데다가 이렇게 얼굴에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엄마의 양육 태도나 엄마의 모습을 인해서 이 아이가 조금 어려움은 있었겠다라는 감지를 했죠. 아이들을 상담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적어놓는 게 발달사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 중에 질문이 하나가요. 많이 안아주고 싶었나요? 이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애착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물었겠죠. 많이 안아주고 싶었나요? 그랬더니 거기 대답이 아니요? 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했을 때, 하도 남편이 속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이를 낳고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애정과 그리고 또 격려와 이런 것들이 필요해 한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딴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생각할 때는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누굴 보면, 아이를 보면. 누굴 닮았기 때문에. 남편을 너무 닮은 거죠. 그래서 그런 미소만 봤어도 너무 부들부들. 그래서 아이를
저쪽을 밀어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아주고 싶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죄책감이 있어요. 무슨 죄책감이냐면 처음엔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데 자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아이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에 있어서 폭력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냥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그때가 이제 한참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는, 텔레비전에 이렇게 그런 게 많이 나오면 저런 사람들은 다 총으로 쏴 죽여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래서 가슴이 섬뜩섬뜩하게 하는.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 치료실에서 그런 장면들을, 자기가 꾸미는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난폭하고 폭력성이 강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아이가 이대로 자란다면 성인이 되어서 얼마나 힘들까, 또는 그 사회가 어두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너 잘왔다야. 그런데 이 얘기를 하게 되었죠. 안정적인 애착에 대한 내용이 하나 그 영상이 있는데 한 번 더 클릭 한번 해보시면 네, 안 나오네요. 네, 준비된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은 뭐냐면 그 불안정 애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안정 애착에서 어떨 때 불안정 애착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회피가 있어요. 회피형. 이 회피형은 엄마가 이 아이에 대해서 욕구를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기대치.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있거나 없거나, 엄마가 없으면 굉장히 아기로서는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 불안을 오히려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그런데 이 회피 있는 아이들은요, 제가 예견에 그런 일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3세가 돼서 어린이집에 갔어요. 가서 혼자 노는 아이들은요, 만 5, 6세가 돼도 혼자 놀고요. 초등학년기에 가서도 혼자 밥 먹고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역시 다른 친구하고의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 애착은 그런 특히 회피는 그렇고요. 또는 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러니까 회피가 있고 또 거부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제 이런 그런 불안정 애착이 이제 보여지게, 다양한 불안정 애착이 있는데, 어쩔 때는 엄마가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랑해서 정말 쭉쭉쭉쭉 뽀뽀해주고 그러다가 어쩔 때는 다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떡하지? 우리 애는 벌써 컸는데, 이 시기 지났는데, 애착 형성하는 그 시기가 지났는데 우리 애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실 텐데요. 그럴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우리는 요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사실은 12개월에서 18개월 그 시기가 가장 결정적인 시기고 민감한 시기이고, 그 시기만큼 효과적인 시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엄마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우리 아이하고 정서적인 포근함 그리고 친밀감 이런 표현을 좀 더 많이 하고, 일부러 마음을 좀 많이 열어서 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런 자세를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12개월, 18개월의 그때까지의 애착이 형성된다, 그런 거는 이전에 수만 번, 수천만 번의 그런 엄마하고의 상호작용의 결과예요. 결과가 이렇게 딱 요 시기에 안정인지 불안정인지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의 그런 누적이 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해주고, 조금 더 격려해주고, 조금 더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이후에 시기에서 조금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행복한 우리 아이의 그 하늘나라의 인재형 세 번째가 창의력입니다. 네, 창의력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 교육에서는요, 창의력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가 제일 창의력이 높을까요? 어느 나라가 제일 창의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리고 있을까요? 네? 미국? 네. 또? 네? 일본? 네. 이스라엘? 네. 또? 아직 안 나왔어요. 응? 우리나라? 네. 조금 더. 네? 노르웨이? 또? 프랑스? 프랑스와 가까운 나라이기도 해요. 영국. 빙고. 네. 영국이 창의력과 관련돼 가지고 제일 산업이 그 형성된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스토리를 중요시하게 여기고요. 또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그거로 영화 산업. 예, 우리 헐리우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영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해리포터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이것도 다 영국.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것이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중요하게 인재로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우리 아시죠? 인공지능, 네, 알파고. 네. 이미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다 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우리는 창의력 있게 자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창의력 있게 자라는 거.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창의적이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닮아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창의적이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떤 예를 이제 들 수 있냐면, 저는 이제 아이와 같이 책 보는 것 중에 그 동물들이 천적을 극복해내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 다음 세대를 이렇게 잘 보존해 나가는가. 이런 거를 보면, 거기에 예를 들면, 자벌레라고 아세요? 자벌레.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나뭇가지처럼요, 이 자벌레가 가다가, 그 다음에 좀 은둔해야겠다 싶으면 나뭇가지처럼 딱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새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나뭇가지의 하나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카멜레온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색깔이 확확 변하는 거, 자기 그 주변의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반대인 경우는 뭐냐면 너무 눈을 확 드러나게 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벌 같은 경우는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므로 인해서 천적들이 여기는 독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피하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나비 같은 경우도 눈같이, 동물의 큰 눈같이 무늬가 그냥 확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런 것들 보면서 네, 피하게 만든다던가, 이런 걸 보면 와, 하나님은 정말 정말 크리에이티브 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렇게 오묘한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창의력은요, 다른 말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표현력이에요. 네, 표현력은 실력이에요. 언어로 잘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요. 똑같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잘 표현하는 아이들 역시 그 아이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또 음률로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표현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는요, 이미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라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누가 가지 못했던 세계를 가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넘겨보시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가야 될 게, 사회 협동력 또는 공감 능력입니다. 이 공감을 잘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가 공감을 잘할까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렇게 읽어주는 아이는 어떤 아이가 잘할까요? 어떤 아이가 잘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해를 해주는 거.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타인과의 그런 공감을 잘할까요? 힘을 합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힘을 합치는 것, 그런 것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지 못하면요 힘을 합칠 수가 없어요. 얘 따로 가고 얘 따로 가고 얘 따로 하는데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원함을 알아야 되는데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일단은 아이가 인지적으로 좀 성숙해야 돼요. 너무 어리면 공감을 하기가 어려워요. 상황이 잘 익숙하지 않고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평상시에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를 아는 아이들 있죠. 네, 자기가 감정. 예를 들면 아이가 굉장히 화나가지고 책을 던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너 왜 책을 던져? 엄마 이렇게 성질나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아이가 책을 던졌어요. 그러면 일단은 엄마가 먼저 공감을 받아봐야 공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너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아야지. 책을 던져.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일단은 그 상황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책을 던질 만큼 화가 많이 났구나. 많이 화가 났구나. 너 많이 화가 났구나.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것 같아?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이렇게 일단은 공감을 많이 받아본 아이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 어떨 때 공감을 못하냐면요. 늘 분노하고 늘 화나고 이런 엄마 또는 늘 우울해서 감정이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늘 똑같은 얼굴의 표정에 무표정의 엄마. 그러니까 우울한 엄마죠. 우울한 엄마. 이럴 때는 아이들이 표정을 해독하는 방법을 못해요. 이 표정이 기쁜 표정인가? 이 표정이 화가 났다는 건가? 이게 무슨 표정인가? 이런 것들을요. 평상시 연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표정을 해독할 수 있는 감정을 다른 친구의 감정을 잘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에 있어서. 그러려면 엄마가 먼저 그 아이의 감정을 아이가 자기가 부들부들 하는데 그게 무슨 감정인지 몰라요.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화가 굉장히 나는 거구나. 나 정말 화났어. 이렇게 아이가 자기가 그 감정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 감정을 읽어주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또래 관계에서 친구들의 감정을 못 읽어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 새는 아이들이 많아요. 감정을 못 읽어주니까 이 친구는 이거 하고 싶다고 그러고 이게 정말 원하는데 자기는 이거를 원하는 그래서 이제 끌어가는 그러면 대번에 갈등이 생기죠. 아이들이요 그 놀이를 보면은요 그 아이들의 어떤 지능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의 정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읽어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또래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인기아인 아이는요. 다른 아이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부당하는 아이나 배척당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자기 감정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놀이를 하러 이제 가요. 그러면 야 나도 시켜주라. 이제 인기아이나가 물었겠죠. 그러면 그 안에는 또 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원이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물어보죠. 성원아 얘가 들어오고 싶대 시켜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원이가 안 돼 우리 벌써 다 찼어. 우리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애기도 있고 이제 다 찼어. 더 할 거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얘는 지금 화가 나겠죠. 그런데 인기아인 아이는
잘 보고 있다가 그러면 나 미국에서 놀러 온 이모 할게. 이러면서 똑똑똑 나 지금 방금 왔어 뭐 이러면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그룹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거예요. 맞아, 이것도 있었구나. 어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배처가의 나인 경우에는 이제 갑니다. 가면 나도 시켜주라 그러면 안 돼, 거절돼 있죠. 그럼 이 아이는 어디로 가냐면 선생님한테 갑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얘네들이 나 안 시켜준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아유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놀자고 얘기해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그러기 없댔어 이러면서 팍 차고 들어갑니다. 차고 들어가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벌써 마음이 상했죠. 그래 너 혼자 놀아. 그래서 쭉 썰물처럼 나와버려요. 그럼 얘는 역시 또 혼자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코드를 잘 읽어주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는 아이들의 기본이고요. 제가 또 만난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여자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그 엄마가 이 아이는 친구 사귀질 못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라고 하면서 상담을 의뢰하셨어요. 그 아이는 매년 연중 행사가 있어요. 뭐냐면 학기 초가 되면 커플링 사기가 바빠요. 커플링을 사가지고 친구한테 자기가 그래도 이게 마음에 든 친구를 선별을 했어요. 그 친구를 딱 주면서 너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나하고만 친구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반지를 끼워줘요. 자기도 반지를 껴요. 그 관계가 오래 가겠어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을 기다려요. 그다가 내년이 되면 또 커플링.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산 커플링만 해도 보통 많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한면에는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상처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친구가 사귀어 보고 싶었으면 이랬을까. 그래서 친구 사귀는 법을 또 따로 상담을 합니다. 훈련을 해요. 사회 기술을 눕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아이들이 요즘에는요. 친구들 사귀는 법도 가르쳐줘야 돼요. 너무나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놓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재형에서는 비단 하나님의 인재형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국가에도 국가 브랜드가 있듯이 그 사람에도 사람의 브랜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 사람 말이라면 틀림없어. 이거를 가져오기까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문제가 됩니다. 이 도덕성이 없는 리더십은요.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 하면 청문회 하기가 우리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을까 봐서 저 사람 또 걸리면 어떡해 뭐 이렇게 제발 걸리지 않아줬으면 뭐 이렇게 바랄 정도로 청문회가 이렇게 열린다 그러면 괜히 가슴이 저희가 졸여요. 가슴이 네, 심장이 쪼이죠. 네,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데 도덕성과 관련돼서 혹시 이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 게 아닐까요? 돼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네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네, 이 도덕성 자료는 뭐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요. 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10명에게 이제 내일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에 설문지에 응답하면 돈을 10만 원씩 줄 거예요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다 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돈을 주는데 돈을 어떻게 주냐면 15만 원씩 15만 원 맞죠? 15만 원 줘요. 그러면 그 중에 다수는 네 그걸 받고 속으로는 뭐 이러면서 네 맞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명 소수의 3명은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이거 확실해요? 뭐 이렇게 다시 묻는다던가 1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3명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대학생들이 사실은 실험이 다른 실험이 아니라 정직성에 관한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 한 7명의 그 대학생들이 다시 인터뷰를 했죠. 너무 창피해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이거 나가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다고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그 소수의 3명 중에 이게 이렇게 많이 줘요 이렇게 한 학생은 나오면서 입이 방정이다. 가만히 있으면 더 받는 건데 막 이래가면서 네, 아쉬움을 이제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정말 정직한 것들, 그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가 지금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건데요. 아이가 9살이에요. 네, 굉장히 어리죠. 네, 제가 어려서 그래요. 그건 아니고, 아이가 9살인데, 저희 딸에게 늘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을까, 이런 거를 이제 기도 중에, 엄마는 이름이 준아예요. 주님의 나무. 준아야, 엄마는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딸이 멀뚱멀뚱 쳐다보죠.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5가지를 제가 꼽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픈 사람,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준아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4번째로는 제가 좀 사심을 넣었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더 외국말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책을 좋아하는 준아가 됐으면 참 좋겠어.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왜냐하면 9년 동안 얘기해 줬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해 줬더니 책을 딱 보면서 엄마 나 책, 나 알지 책,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방향을 정해주는 거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정직한 거를 이제 제가 넣었는데, 이 정직은 이 아이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 중에 신뢰잖아요. 신뢰. 제가 이 아이 말을 못 믿으면 누가 이 아이 말을 믿을까요? 그렇죠? 또 이 아이가 제가 평상시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평상시에 말과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 아이 또한 뭘 배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직한 거를 얘기했을 땐 저 역시 정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엄마 순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뻥이라는 거는 거짓말인데 엄마가 거짓말을 했을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거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바라는 것들을 이제 담은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번 5가지를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할까? 어떤 말을 평상시 많이 들려줄까? 그런데 이게 효과가요, 평상시 누적됐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거지, 평상시는 뭐 어쩌다 한두 번 들려준 거는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생각날 수 있도록 틈틈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이게 부모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힘을 주셨는데, 또는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 중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입술의 열매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덕성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달의 특징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연령을 볼게요. 네, 클릭을 해주시면, 네, 연령에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개월에서 4개월 아이는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손가락 발가락이 놀잇감이죠. 입을 쭉쭉 빨고 손을 쭉쭉 빨고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24개월에서 30개월 정도면 이 아이들이 왕성하게 걷고 이동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튀어나갑니다. 열심히 막 다다다다다 달려오는데 멈추질 못한다던가 이런 경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 시기에는요, 아이들이 몸을 많이 이렇게 전신으로 노는 놀이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또 놀이터에서 또는 요즘 바깥놀이가 굉장히 안 보이는 사라지는 놀이 중에 하나인데 바깥놀이가 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아이에게 행복감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바깥놀이 많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2세에서 5세의 경우에는 상상놀이 또는 가상놀이가 굉장히 많죠. 이때는 이런 상상놀이를 이용해서 하는 놀이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세에서 11세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기죠. 이럴 땐 규칙이 있는 게임 이런 놀이, 그 다음 지적인 놀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 지적인 것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놀이들, 이런 놀이들을 제공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놀이성을 보면서 아이들이 지능이 어떤지, 성향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놀이성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놀이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지고 노느냐, 그리고 또 놀이를 얼마나 즐겁게 노느냐, 깔깔거리면서 노느냐, 또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노느냐, 이 놀이 형태를 보면서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놀이가 뭐 조금 하다가 휙 던지고 조금 하다가 휙 던지고 그런 아이들은 일단은 집중력이 떨어질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충동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놀이를 할 때 놀이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놀이하고 일하고의 차이점은 즐거움이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고 해피하고 그렇게 해피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자발성 스스로 골라서 노는 이 놀이 해 이거 가지고 놀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엄마하고 아이하고 노는 거 놀이를 또 상담실에서는 중요하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엄마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하나 이렇게 지시해주는 엄마가 있는 반면에 어떤 엄마는 이렇게 놓고 이제 엄마는 딴 데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엄마가 있고 어떤 엄마는 옆에서 보면서 끄덕끄덕거려주고 미소 지어주고 재밌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해주는 엄마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바람직할까요? 네, 세 번째죠. 네. 이렇게 처음부터 지시하는 엄마는요, 중요한 거를 뺏고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이가 2세에서 5세 같은 경우는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발달 중에 하나거든요. 그 주도성을 빼먹은 거예요. 뺏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나쁜 엄마예요. 그 대신 아이가 놀 때 치고 빠지기를 잘하시는 엄마가 좋은 엄마인데요. 그렇다고 아이가 노는데 계속 있을 수만 없어요. 엄마들도 나름 바쁘시잖아요. 그럴 때는 치고 빠지고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흥겹게 잘 놀고 또래하고 잘 놀고 또는 뭐 동생하고 놀고 이제 혼자서 놀이를 잘하고 그러면 살짝 빠져줬다가 또 이제 얘가 좀 지루해할 것 같다 그러면 엄마 왔네 그러면서 또 이제 같이 또 놀이에 이렇게 합류를 하고 그리고 그럴 때 있어요. 엄마가 아이가 엄마 친구로 놀아주세요 이렇게 초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놀아주시고 그리고 또 대부분 아빠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놀이를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남자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거친 놀이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돼요. 에너지 발산에. 남자애들은 일단 행동이 먼저 나가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발산하는데 아빠가 중요하다. 네, 넘겨주시고요. 형제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둘 이렇게 둘 또는 셋 이렇게 짝을 지어보시고 나는 몇째이고 몇째니까 내 성격이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시간은 1분 드릴게요. 자, 둘 얘기를 해보세요. 네. 형제 순위를 말씀하시고 네. 많은 시간은 못 드리지만, 첫째 손 들어보세요. 첫째. 네. 첫째. 네, 잘 봐주세요. 네. 그 다음 둘째.
네, 둘째. 그리고 셋째. 셋째 또는 막내. 네. 막내. 막내. 그 다음에 외동이. 외동이도 꽤 있으시네요. 네. 네. 자,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제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째 같은 경우는 폐위된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동생 출연과 함께 폐위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해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관이라던가 이런 보수적인 성향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이 첫째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첫째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진이 많죠. 네, 동영상도 많고 사진이 많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사진도 많이 모으셨죠. 둘째 같은 경우는 첫째와 다른 입장으로 있고요. 항상 이제 경쟁 관계가 이미 타고났어요. 그래서 압박을 받는 형태이고, 둘째하고 셋째인 경우에는요, 주로 보면 그 야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와 다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가지고 있는 빈틈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셋째인데, 저희 언니가 구구단을 한참 배울 때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7, 8이 56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도 야단 맞는 걸 봐서 7, 8이 56은 알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하다가 7, 8이 이래요. 그러면 언니가 막 이럴 때 제가 옆에 어떻게 할게요? 16 이렇게 했죠. 그러면 동생도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다 알아서가 아니라 언니의 모르는 그 부분 빈틈을 제가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반대일 경향이 많죠. 언니가 굉장히 특출나게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둘째는 나는 공부를 인정받기 어렵겠구나. 그러면 뭐로 나갈까요? 예체능으로 갈 소지가 많이 있고, 언니가 또 예체능이고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둘째는 공부로서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성향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독자인 경우는 맞이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높은 성취욕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데 아무래도 성인과는 관계가 참 잘 돼요. 그런데 또래와의 관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래도 충족이 되는 게 아이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많이 또래 관계를 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형제의 그 순위에 따라서요,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지능 있죠. 지능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 지식과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체험이고 독서예요. 그러니까 직접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고 간접 경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식을 얻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런 책을 읽는다는 거는요, 아이들이 심심해야 읽어요.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이 있고 재밌는 게 너무 많으면 책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책을 집안에서 10초 안에 들을 수 있는 공간에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실이 있다 그러면 거실에 있어야 되고요. 집 방 안에 있다 그러면 방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거실에 조그만 이렇게 오픈돼서 보는 그런 책장이죠.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 하나, 그 다음 방 안에 이렇게 하나, 안방에 하나, 이렇게 있고, 아이 방은 물론 이제 아이방 책이 있죠. 그렇게 있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심심할 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환경을 일단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기기는 저희 아이가 9살이지만 주지 않으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저는 정말 섬찟할 때가 뭐냐면, 교회 식당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백화점이라던가 이렇게 보면 아이가 떠들면 바로 주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아유, 뽀로로인데요. 이거는 교육적인 거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번쩍번쩍하는 이런 것들이요, 아이들에게 주어질 때 일단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계속 발달 중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영상이 맺히면 이 뒤에 후두엽에 가서 맺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를 통제하고 사고하고 종합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절제하고 이런 것들은 전두엽에 있어요. 전두엽의 기능이에요. 우리 아이 전두엽이요. 게임이라던가 이런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면 그 전두엽이 파괴가 되고 후두엽만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 괴물이 되는 거죠. 충동적이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이 아이들이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꼭 마약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뇌가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자들은 적어도 그 아이에게 가능하면 이제 미룰 때까지 전자기기를 미루고 그리고 아이가 심심해야 책을 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도 미루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걸 보여주면 이거 안 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권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는 습관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데 책을 보여줄 때요.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책을 읽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에서는요. 외국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충분히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달라 그럴 때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도 읽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로 들어줄 때는 굉장히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줄 때도 그렇게 하죠. 네, 이제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순한 기질이 있고 까다로운 기질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순한 기질에 있는 아이들은요. 정말 대부분의 웬만하면 순한 기질이에요. 그런데 까다로운 기질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한 25% 정도의 전체 아이 중에 25%에 해당되는데 정말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잠도 안 자고 엄마가 쉴 틈을 안 주고 이런 아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까다로운 기질에 있는 아이들이요. 나중에 좀 사회적으로 반항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순한 기질에 있는 아이들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은 이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한 번도 불리지 않고 그날이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착한 아이일수록 한 번 더 이렇게 칭찬 중심으로 해서 읽어주는 게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속을 안 썩인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반대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들여다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칭찬은 반대로 잘할 때 칭찬하는 거예요. 잘할 때 칭찬하되 교회에서 아이들 칭찬할 때요. 어머 오늘은 공주 옷 입고 왔네. 진짜 이쁘다. 너는 참 얼굴이 예쁘다. 이거는요 좋은 칭찬이 아니고 해가 되는 칭찬이에요. 외모를 중심으로 해서 신경 쓰게 만들거든요. 좋은 칭찬은 뭐냐면 어떤 아이가 애써서 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발달하거나 아니면 노력의 결과, 과정의 결과 이런 것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칭찬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읽어주세요. 아이가 막 열심히 뭘 하는데 정말 선의 바깥에 나오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이제 크레파스로 색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읽어주시면 돼요. 선의 바깥에 나오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 기쁘다. 이렇게. 그래서 쭉 이거를 어떤 거 하는 그 상황을 입으로 한번 다시 확인시켜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엄마는 너가 참 자랑스러워 이렇게 또는 선생님은 그런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교육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교육하면서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네, 경계선을 세우는 것,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우리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거에 종종거리는데 사실은 그거 이전에 신앙의 뼈대
기준을 세워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한테 여기서 마음껏 놀아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불안해서 엄마 주위로 빙글빙글 돌아요. 그런데 여기 요 안에서는 마음껏 놀아도 돼. 그러면 아이들이 나가서 놀죠. 경계선, 예, 딱 이렇게 지계석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회가 있을 때 자녀를 훈계하여라.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젊은이는 어리석은 일과 일시적인 유행에 빠지기 쉽다. 강인한 훈련을 통해서만 거기에 벗어날 수 있다. 예, 넘겨주시고요. 또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유진 피러슨의 성경을 제가 계속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5에서 46입니다. 내가 오늘 증언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속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저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살 것입니다. 예, 생명과 같은 것은 아이를 훈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봄이죠. 자기 일을 잘 처리하며 자녀를 세심하게 돌아보며 자녀들을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나오죠. 제가 마무리하면서 저의 그 아이를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다음 보시면 사진이 나올 거예요. 네. 주님의 나무 준하예요. 저희는 9년 전에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게 되었죠. 정말 제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아마 준하를 우리 집에 입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첫 만남이에요. 예, 입양할 때 첫 만남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딸을 귀한 딸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감사했던 거는 정말 처음에 와서 우리 아이가 기저귀에 똥을 쌌는데 그 똥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마음 놓고 똥을 싸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이가 온 내내 그 수도꼭지가 돼서 계속 울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이제 이건 돌잔치고 네, 네 넘겨주시면 돼요. 네, 이제 커가는 네 커가는 모습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이가 빠졌다고, 네, 너무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드디어 이가 빠졌다고. 친구들은 빠졌는데 조금 늦게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지난달에, 지지난달이죠. 1월 달에, 네, 남아공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아이와 같이 이렇게, 이런 빈민가지만 가서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준하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금방 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의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무장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엄마의 손이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미칠 수가 없고 이 아이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이제 분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기에는 이런 그런 기준을 세워주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부지런히 정말 양떼를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적이시듯이 우리도 우리 아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배우는 스타일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아이의 적성에 맞게 기질에 맞게 그리고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는 형제 자매로 대하라. 최근에는 정말 아이들을 함부로 해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부모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자매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준하 자매님. 또 오순 형제님 이런 것처럼 정말 하나의
한 사람의 인격체로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아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매요, 형제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